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자 확진 비율은 낮아졌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은 68%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발 확산 위기는 개량 백신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에 빗장을 풀면서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 춘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의 주요 공항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어 우회 입국을 통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내 위중증 환자 숫자가 꺾이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대응단장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사망자 수도 늘어난다며 위중증 상황이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의 중요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손가락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얼핏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몸속 깊숙이 있는 장기인데다 초기엔 별다른 증상도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생존율까지 낮은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췌장암의 발병 원인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한 건데 췌장암 극복의 가능성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이 68%로 집계됐습니다. 9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67.9%인 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검사받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8일 하루 3.9%였습니다. 검사 대상 180명 가운데 7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날 양성률 14.8%의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누적 인원은 8,399명이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1,823명, 이들의 누적 양성률은 20%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변수로 떠오른 중국의 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고 국내 유입 우려에는 개량 백신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본다며 중국의 유행 변이가 BA.5 계통이 대부분인 만큼 국내에서는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이 20%인 점을 볼 때 아직 중국 인구의 상당수가 감염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한 조치는 중국의 유행이 완화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3년 가까이 걸어뒀던 국경의 빗장을 풀면서 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다만 많은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베이징 공항에 여행 가방을 든 승객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PCR 검사는 물론 강제 격리 없이 집이나 호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밝은 표정입니다. 今天放开就是觉得很好的信号，我们还是非常乐意看到北京重新开放给不仅仅是香港，还是全世界。 상하이 푸동공항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 숫자가 작년보다 2배 증가해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세관 검사를 통보할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今天票很难抢，并且预约核酸什么的也非常难做，就是在外面，其实外面好多地方都已经没有做核酸的这种检测点。 예상대로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증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나름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我们采用呢多种统计方法综合运用，也能够呢相对准确的评估疫情的发生、发展趋势。 오는 21일부터 14억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 춘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국은 중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는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어 우회 입국으로 국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음력 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대량 해고에 반발한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륙의 항원 검사 키트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의약품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한 사례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난 노동자들이 공장 설비를 부수고 완제품 박스를 쏟아버립니다. 무장 경찰이 출동하자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중국 충칭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조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请你们在10分钟内停止违法活动，撤掉标语，自行解散，立即撤离现场。 음력설 춘제 연휴를 앞두고 공장 측이 대량 해고 통보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야간 증산에 투입됐던 임시 고용 직원들이 그동안 임금마저 떼일 처지에 몰리자 폭발한 겁니다. 최근 중국에선 항원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 한때 20개들이 한갑 가격이 약 1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감염 확산 속도에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지금은 수급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처럼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每个事儿得抗原要好多钱，10几20块也还买不到，看嘛，现在到处都是。 지난해 11월 정저우 아이폰 공장에서도 비슷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새해엔 폭죽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에 불꽃 혁명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방역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백지 시위 전후 중국인들의 불만이 다양한 계기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이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숫자가 꺾이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그 숫자의 딱 절반이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위중증 상황이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다만 중국발 입국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정했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개량 백신이 현재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XBB 1.5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논문을 인용해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개량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XBB 1.5와 유사한 XBB 1에 대해 중화 항체가 최대 12배 증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유행하는 BQ1.1에 대해서도 개량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중화 항체가 최대 20배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단장은 또 먹는 치료제가 BA5뿐만 아니라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BN1과 XBB1에도 효과가 확인돼 고위험군에 대해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먹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사는 물러났지만 중서부 지방은 주말 이후 여전히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는 물러났지만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 물질이 축적되며 중서부 곳곳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공기 상태가 심각해서 야외 활동 자제와 꼭 필요한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활동을 하는 곳에는 당연히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하게 돼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도 넘쳐나는 쓰레기가 큰 과제인데요. 허공, 즉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도 이 쓰레기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쏘아올리는 우주 발사체 잔해물과 수명을 다한 위성 등 우주 공간을 빠른 속도로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들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그 자체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우주 쓰레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4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최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경쟁만큼 우주에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주 공간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우주 활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주 쓰레기인데요. 인공위성이 다 쓰고 나면 지구 궤도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임무를 다하고 버려진 인공위성이나 인공위성을 궤도로 올리고 나서 분리된 우주 발사체의 상단과 같은 잔해물, 또 다 쓰고 버려진 인공위성의 배터리가 폭발해서 이로 인해 생긴 파편들, 또는 인공위성 간 충돌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잔해들, 심지어는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인류의 우주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인공 우주 물체를 우주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우주 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해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발사체 상단이나 유해 물질을 갖고 있는 1톤 이상의 다 쓴 인공위성들이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추락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14,000여 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는데요. 여기서 현재까지 발견된 우주 쓰레기까지 합치면 4만여 개가 넘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상의 인공 우주 물체는 27,00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인공위성이 한 10,000여 개가 남아있죠. 여기서 현재 운영 중인 인공위성이 약 7,000여 개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2만여 개가 이미 다 쓰고 소모된 인공위성이나 파편들, 바로 우주 쓰레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최근 우주 산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저궤도 인공위성의 밀집도가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매년 발사된 인공위성의 수가 300에서 400여 개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한 해에 2,128여 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발사되었고요. 그러니까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특히 인공위성 폭발이나 또는 러시아가 미사일 요격 시험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인공위성을 파괴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파편들이 급증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한 인공우주 물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주 물체의 궤도를 알아내고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 상황 인식을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주 상황 인식이란 크게 우주 물체 관측을 하는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를 분석하고 또 우주 물체의 위험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인데요. 우주 감시는 크게 탐지, 추적, 식별, 목록화라는 관측과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탐지와 추적은 관측 기술인데요. 이때 크게는 광학 망원경으로 보는 광학 관측 기술, 또 레이저를 이용하는 레이저 추적 기술, 또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관측 기술 등이 사용이 되고요. 이때 운영 중인 인공위성과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전파 사용 기술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울렛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5개국,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에 0.5m급의 우주물체 광학감시 망원경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인공우주물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쓰레기 청소의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이미 발생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ADR, 즉 능동 제거 방식을 사용하는 청소 위성을 보내는 것인데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 쓰레기와 같은 속도로 근접하는 랑데뷰 기술, 또 정확하게 연결하는 도킹 기술, 그리고 근접 운영하는 기술과 같은 궤도상 서비싱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쓰면 고장난 인공위성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해 줄 수도 있고요. 궤도에 있는 파편을 수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능동 제거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다른 인공위성을 개발해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청소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충돌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라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일례로는 그물을 이용해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찍찍이를 이용해서 우주 쓰레기를 잡아오는 방법, 또는 자석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로봇팔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위협이 가시화된 지금은 우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술 개발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우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 감시 기술 연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위한 국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최장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양혜영 기자 리포트부터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최장암. 췌장이 몸속 깊숙이 위치해 초음파와 혈액 검사로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암이 커지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주변 혈관과 장기로 암이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1.5%지만 췌장암은 15.2%에 불과합니다. 환자 대부분이 치료 불가능 상태에서 진단받는 것도 있지만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치료 반응성이 없는 항암제를 투여받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췌장암 환자들은 진단 당시에 약 40%가 간이나 뼈나 이런 데 전이로 발견되고 한 30% 정도에서는 인접한 주변 장기에 혈관이나 이런 곳에 침범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췌장암 환자별 맞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췌장암을 발병 원인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150명의 실제 췌장암 환자로부터 암 조직과 혈액 시료를 얻어 유전 단백체 분석을 한 결과 6가지 유형에 따라 발병 원인 유전자와 신호 전달 경로가 다른 걸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췌장암이 이제 한 가지 암이 아니라 6가지의 A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각 A형이 서로 다른 분자 기전을 통해서 발병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유형별로 췌장암 발병 원인과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실제 동물의 췌장에 암세포를 이식하는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했습니다. 분석 결과 6가지 유형 가운데 치료 예후가 가장 나쁜 유형은 암세포 증식이 많고 높은 전이성을 보여 예후가 좋은 유형보다 생존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가장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A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고, 이 A형에 속해 있는 환자들은 다른 A형에 속해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암 과정에서 치명 신호가 하고 그다음에 세포 증식 신호가 많이 증가되어 있었고, 반면에 면역 신호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췌장암 분류 기술을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기술로 개발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또한 췌장암 A형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도 가능해져
난공불락이었던 췌장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우선 췌장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 암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앞서 보셨던 대로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15.2%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 10명 중 8명은 뭐 5년 안에 거의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8명 이상이 그렇게 잃는 거죠. 이게 전체 암 5년 생존율하고 비교해 보면 한 5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5년 생존율이 최근 많이 올라간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한 5%대라고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췌장암이 최악의 암이 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은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겨도 초기에는 뭐 증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복통 등의 병증이 나타났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이미 상당히 병이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수술이 까다롭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췌장암은 수술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치료법인데 췌장암을 진단받은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한 20% 정도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췌장암 한 3기나 4기 때 발견이 되는데 3기는 암세포가 췌장 주변 혈관을 침범한 상태를 말하고 4기는 이 다른 장기로 전이 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수술이 두 병기 다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생존율도 낮은 거고 그리고 수술까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뭐 만약에 수술을 하거나 수술이 어려운 분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췌장암은 항암 치료 결과도 좋지 않아서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점이 이제 3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7대 암을 살펴보면요. 갑상선암과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입니다. 그리고 8번째가 바로 이 췌장암인데요. 이 7번째 암까지는 대부분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 많은 암 환자들이 초기 단계인 1기 때 많이 병기를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고 어떤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췌장암은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낮은데 이 때문에 수술 후에 5년 생존율만 살펴봐도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게다가 췌장암의 발병 원인 또한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환자 대부분이 치료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항암제를 우선 투여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췌장암 치료 기술의 향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내 연구진이 췌장암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찾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췌장암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우선 지금까지는 이 췌장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이제 소수 몇몇의 암세포를 가지고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전체 변이, 그러니까 DNA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DNA 변화들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췌장암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밝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유전체, 그러니까 이 DNA의 변화가 생기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만 하면 사실 모두 다 암세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이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암세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 유전체 변이가 단백체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지 결국에는 암세포가 되는 거긴데 이 유전체 분석 그리고 단백체 분석을 지금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신 연구 트렌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려대와 서울대병원 등 이 공동 연구진이 150명의 췌장암 환자로부터 암 조직 그리고 혈액 시료에서 이 유전 단백체 연구를 동시에 진행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췌장암이 6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 유형별로 다른 분자 기전, 그러니까 각각의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달랐고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겪는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췌장암은 순환암 또 독한암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했는데 이 6가지 유형
유형으로 나뉜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가장 크게는 유형별로 생존율 차이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췌장암에 딱 맞는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항암 치료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항암제 몇 가지를 우선 써보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예. 그런데 췌장암을 유형 분류를 해보니까 실제로 치료 예후가 가장 나쁜 유형은 가장 좋은 유형보다 생존율이 3분의 1 정도 낮았습니다. 같은 항암제를 써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실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했던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요. 췌장암 환자에게서 얻은 이 암세포에서 배양한 세포주를 귀의 췌장에 직접 이식을 해서 실제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병증이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암세포의 발현을 분석을 해본 건데요.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유형에서 면역 억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세포가 발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세포 증식은 물론 또 주변 조직이나 세포로 번지는 이 침윤 또한 높은 것으로 이 쥐실험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 연구로 의료 현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로 이 췌장암이 한 종류가 아니라 6종류로 우선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유형에 따라서 발병 원인 유전자가 달랐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됐고요. 네. 같은 췌장암이라도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같은 항암제도 다른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됐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임상으로 이제 환자에게 썼을 때만 알았지만 이제는 세포 수준에서도 그 결과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분류를 통해서 항암제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고요.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6가지 췌장암 유형에 따라서 이 최적의 효과를 내는 이 항암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현재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 췌장암의 맞춤형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약들이 췌장암 유형에 따라서 6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도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췌장암을 정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췌장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자신의 암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구는 이 네이처 캔서라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병원에서 쓰는 진단 장비에서 췌장암 유형을 판정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이 중소기업,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현재 한 90% 이상의 정확도로 췌장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식약처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이 병원에서 직접 췌장암 유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곧 이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치료와 빨리 연계가 되어서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의 길이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지구관 측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추락 지점과 시각은 미국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잔해물 추락으로 판단하는 상황은 2가지로 위성의 추락을 관측했거나 90분 이상 관측이 되지 않을 때가 해당합니다. 과기부가 추락 예상 시간까지 밝힌 상태였던 점으로 미뤄서 2번째 경우로 외부 지역 추락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추락한 위성은 지난 1984년 발사돼 임무를 수행한 후 2005년 현역에서 은퇴한 뒤 지구 궤도에 머무르다가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게 됐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섬세한 움직임까지 가능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팔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고 펴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손가락과 손목, 팔목에 부착된 센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2kg. 마이크 하나쯤은 거뜬하게 듭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네, 사람의 팔을 본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팔이고요.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택배 로봇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겠죠. 사람을 닮은 로봇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를 열기 위해선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과 꽉 찌는 악력이 필요해 딥러닝으로 수백 번 학습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건물 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합니다. We use it to disinfect facilities. We use it to monitor residents and patients to keep them safe. And we use it to provide communications and deliver items. 이젠 사람을 닮은 로봇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음성을 입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가상인간은 전화 응대 업무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선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어떤 업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는지 현지에서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 센터. CES 대기업 전시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쓰기 훈련을 도와주는 플랫폼부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AI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기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가 부모님을 도와서 아이들과 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달리는 것은 물론 실시간 자세 교정까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AI가 사용자의 신체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실시간 분석이 끝나면 화면을 통해 잘못된 자세를 알려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작은 장치를 손에 쥔 채 5초를 기다리자 체지방과 골격근량 등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혹시 위험 수위는 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한 5초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시면 바로바로 어느 정도 체지방이 변화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CES를 기회 삼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인공지능 AI는 대화형 챗봇은 물론 기사 작성,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에도 도입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상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투명한 스커트에 다운 재킷을 묶은 채 마스크를 쓴 모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의상들로 참석자들은 다소 낯설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I think the face covering is definitely alien-like and exciting. I mean, you think about what the future of fashion would be like, and what type of material we will be wearing, how light it would be. 패션 디자이너 14명이 디자인한 의상 80여 벌은 모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완성됐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책임자는 이 소프트웨어가 패션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Ada is an assistant for fashion designers, just to help them, to work together. I mean, designers and AI can work together to come up with the final collection. 패션 AI 시스템은 이미지 인식과 감지, 생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초안 스케치와 재료, 색상 팔레트를 업로드하면 AI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諗一啲自己平時唔會 design 嘅款式，或者咧係唔會做開嘅嘢，但係最終咧個抉擇權咧喺我手上邊，即係呢張圖。 인공지능 패션 시스템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뿐 아니라 사람과 협업 경험을 쌓을수록
더욱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어 패션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행성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하는 실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올해는 유용한 광물이 가득해 보물섬이라 불리는 소행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탐사선이 발사되고 또 다른 먼 소행성에서 채취한 표본이 지구로 배달됩니다. 양우영 기자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형성돼 있는 소행성 벨트. 이곳에는 지름이 226km에 달하는 커다란 소행성, 푸시케가 있습니다. 주로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일반 소행성과 달리 푸시케는 철과 니켈, 금 등 유용한 광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른바 보물섬 소행성이라 불리는 푸시케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10월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스페이스X 팔컨 헤비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갈 푸시케 탐사선은 2029년 소행성 궤도에 진입해 21개월 동안 주변을 돌며 행성 탄생의 비밀을 풀 예정입니다. Psyche gives us the opportunity to visit a core, the only way that humankind can ever do, and it would be the first metal object that humankind has ever visited. 이에 앞선 9월엔 또 다른 소행성 표본이 지구로 이송됩니다.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지난 2020년 10월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표본으로 23억 킬로미터를 날아 지구로 오는 것입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표본이 담긴 캡슐만 분리해 지구로 떨어뜨리면 낙하산을 펼쳐 미국 유타주 사막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캡슐 귀환 임무 이후에도 탐사선에 충분한 연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2029년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연구에 오시리스 렉스를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75% of the sample we bring back is archived for future generations. So this is a decades-long legacy that OSIRIS-REx brings to science to study. 올해 두 번의 소행성 탐사 이후에는 2028년 차세대 적외선 우주망원경 네오 서베이어를 발사해 햇빛에 가려진 소행성까지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듬해인 2029년에는 지구 정지궤도 위성보다 가깝게 지나가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수요가 줄어든 주유소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도 가능한 복합 충전소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와 전화국, 우체통 등 요즘 쓰임새가 줄어든 인프라들도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특별한 주유소, 이른바 에너지 복합 스테이션입니다. 수소는 물론 가스와 전기 충전소까지 갖춰 모든 차종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한 겁니다. 주유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유소들이 이제 새로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1,000여 곳의 주유소 중 전기차 충전은 3.9%인 435곳, 수소차 충전은 0.3%인 35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가 늘수록 이런 복합 충전소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충전은 통합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 주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복합 스테이션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주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생활 필수품이던 공중전화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0개가 사라져 전국에 22,000개 정도 남았고 올해도 2,000~3,000개가 철거 예정입니다. 비상연락의 필요성 때문에 우편 번호당 하나씩 남겨놓긴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CD기 부스를 설치하고요. 대학가에는 충전 대지 부스, 그다음에 시내권에는 공기가 안 좋은 곳에는 대기질 측정기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국도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상당수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거점 오피스 등으로 변신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체통도 새 임무를 맡았습니다. 정부는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폐의약품을 우체통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전국으로 확대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인 참외가 한겨울 추위를 뚫고 벌써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참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성주는 농가 지원을 늘려 분홍을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마치 한여름처럼 푸른 참외잎이 널렸습니다. 푸른 잎사귀 아래에 노랗게 익은 참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노란 참외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당도를 재보니 15브릭스 이상, 18브릭스까지 측정되기도 합니다. 당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성주 참외는 더 하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성주 참외를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에 뛰어든 28살 청년 농부도 스스로 키워낸 참외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시작하고 싶어서 그냥 했는데 이제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좋은 참외를 만들고 싶고 더 맛있는 참외를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더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 지난해 참외 생산액은 5,700억 원이 넘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 3,800여 농가 가운데 44% 정도인 1,700여 농가가 1억 원 이상 수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는 참외 가공품을 개발해 계절에 따른 소득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외에 생산되지 않는 기간 중에 이런 다양한 이제 가공품들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되고 또 지역의 특산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더 맛있고 몸에 좋은 참외를 생산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농장 기반 조성과 성주형 스마트 참외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MZ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한겨울에도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뽐내는 성주 참외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설 명절이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에 가면 23만 원,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28만 원이 드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22곳에서 주요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6, 7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사면 22만 8천 원 정도가 듭니다. 반면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27만 9천 원, 5만 원 넘게 비쌉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13,000원, 대형마트는 1,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차례상 주요 성수품을 보면 사과, 배, 단감 등 과일류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19% 저렴합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25% 쌉니다. 반대로 밀가루, 부침가루 등 가공품과 쌀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습니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의 구매 비용은 21만 3천 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 각각 7%, 24% 낮았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설날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애호박, 대파 등 채소류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와 폭설 여파로 예년보다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왜? 자꾸 괜히 그 나쁘면은 그 마음만 찝찝하고 그래요. 세상 모든 일들이 취업난에 입시철까지 겹쳐 올겨울 어느 해보다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 일반 사주 카페보다 복채가 비싸지만 미래가 궁금한 젊은이들에겐 비싼 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능에 방면이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듣게 되면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생겨요 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만큼 집착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첨단 사회에서 없어질 것 같았던 점술 사업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솔로거든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혈액형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실제로도 연애나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혈액형을 따지는 미혼 남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액형 열풍이 대인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분의 1, 천분의 1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몇백만 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20억 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일단 집을 한 채 사고 당첨됐을 때 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 꿈을 많이 꿨죠. 날려주세요. 백단 0번. 복권 한 장의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음직한 행복한 상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검문도 해역에서 신종 식물 플랑크톤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새로 발견한 플랑크톤을 고니알록스 거문엔시스라고 이름 붙이고 국제조류학회지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니알록스 거문엔시스가 예소톡신이라는 독소를 지녀 이를 섭취한 페류를 먹게 되면 설사와 구토 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기존보다 1.5배 이상 늘려줄 배터리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엄광석 교수팀은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 소재인 코발트 등을 에너지 저장 용량이 큰 소재인 바나듐 산화물로 대체해서 고에너지 2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나듐 산화물은 충방전 과정에서 구조가 붕괴되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산화물을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합성한 결과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로 대우조선해양 윤광희 수석부장과 실리콘 마이터스 조현석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윤광희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은 LNG 선박용 고망간강 신소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접 신기술을 개발해 이를 세계 최초로 선박에 적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현석 실리콘 마이터스 이사는 인터페이스 전력관리 반도체 소자를 국산화하고 반도체 설비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각 한 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바이오 전공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다음 달부터 11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연구와 진단, 백신,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실습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교육비와 연수비는 전액 무료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고 서류 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지만 꺾일 줄 모르는 물가에 차례상 준비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8%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올 설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인심도 가득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